10대들의 강력범죄는 날로 증가하며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면에서는 아직 뿅망치로 안마하는 수준이에요. 그들은 막강한 중2병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촉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방패 삼는 순수하기 되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범죄자는 10대 청소년 맥켄지입니다. 그녀는 또래 남자들을 둘씩이나 죽여놓고선 요렇게 귀염뽀짝하고 있어요. 재판장에서. 이 당시 맥켄지의 신상 공개나 사건 내용을 대중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7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재판소에 자비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 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판결이 끝나고 처벌이 이루어진 후 급속도로 유명해진 사건이에요. 그럼 맥켄지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심판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7살의 맥켄지는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에 살았습니다. 스트롱스빌은 교외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촌동네였죠. 그녀는 이 마을에서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20살의 도미닉과 19살의 데이비언이에요. 이 중 도미닉은 맥켄지와 연인이고 데이비언은 그냥 남사친이었죠. 2023년 7월 31일 그날도 어김없이 그들은 어울렸고 이른 새벽에 맥켄지가 모는 차를 타고 가던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박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요. 사건 발생 약 45분 뒤인 새벽 6시 15분경 근처에서 조깅하던 시민이 사고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는 심각하게 파손된 도요타 캠리 안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즉사한 도미닉과 데이비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운전석에는 슬리퍼를 악셀에 낀 채 쓰러진 맥켄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맥켄지 역시 위중한 상태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맥켄지는 황급히 응급센터로 보내져요. 그리고 경찰은 특유의 촉을 느끼며 아이들의 혈액 검사를 요청합니다. 혹시 음주운전한 게 아닌지 의심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명 다 음주 상태였어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걸까 생각했지만 술만 마신 게 아니었어요. 술도 먹고 도 피고 음주운전까지 할 거 다 했습니다. 게다가 맥켄지의 주머니에서는 황갑버섯과 디지털 저울도 나와요. 저울까지 달아가며 뽕을 했다는 점은 직거래까지 하는 심각한 뽕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의 생각은 맥켄지가 취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어요. 그 점은 맥켄지가 아직 17살 미성년자였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경을 헤매던 맥켄지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맥켄지를 잘 아는 같은 학교 애들 사이에서는 모두 맥켄지가 꾸민 짓이라는 음흉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맥켄지는 평소 학교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포지션은 드라마 속 박연진이자 현실판 김희어라급이에요. 그녀는 소위 말해 일진이었고 심각한 학폭 가해자였어요. 학교 가면 매일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 도요타 캠리 안에는 늘 와 황각버섯이 있었고 심지어 연장까지 챙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맥켄지는 싹수부터 남다른 범죄 꿈나무로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맥켄지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텅 빈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홀리한 십자가 아래에서 사탄 들린 듯 교회를 뽀샀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침입했고 심심해서 파손해요. 그런데 이날은 맥켄지의 18살 생일을 앞둔 이틀 전이에요. 즉 17살의 미성년자 보호가 끝나기 이틀 전이라는 거죠.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악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 학생들은 그녀가 이기적이고 저돌적이라고 말하며 여태껏 사람 하나 안 죽인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연인이었던 도미닉도 그녀의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했답니다. 도미닉은 맥켄지보다 3살 많은 연상이지만 맥켄지는 고삐 뿔린 망아지라 컨트롤이 불가해요. 그녀는 자기 중심적이라 기승전 지밖에 모르고 도미닉과 서로 티키타카가 한대요. 그래서 그녀는 늘 오빠 우리 헤어져, 오빠 우리 지금 다시 만나 를 반복하며 피곤케 해요. 그러다 보니 도미닉은 맥켄지의 기분 따라 헤어짐과 사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도미닉 입장에서는 마치 밖에 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에 들고 오는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늘 함께 놀던 데이비언은 이 모든 걸 지겹도록 다 지켜봤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는 맥켄지가 도미닉을 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맥켄지와 도미닉 사이에 애정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맥켄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분노 조절에 실패했고 위협을 감지한 도미닉은 곧장 친구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때 크리스토퍼는 수화기 너머로 맥켄지가 소리 지르는 것을 또렷이 듣습니다. 내가 이 차 갖다 박아버릴 거야 하며 협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친구는 차를 몰아 맥켄지를 추격했고 오랜 추격 끝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맥켄지의 차를 막아 세워요.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맥켄지 차 조수석으로 다가갔을 때 맥켄지가 도미닉에게 양손 쌍 싸다고 날리는 걸 목격했어요. 위기 가운데 도미닉은 친구를 보자 안심했고 서둘러 친구 차에 탑승
탑승해 빤스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후 도미닉은 또 한 번 맥켄지로 인한 위기를 겪습니다. 이번에는 맥켄지가 도미닉의 집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그녀는 대문 앞에서 문 열라고 다짜고짜 소리쳐요. 도미닉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기도 비닉을 유지합니다. 빡친 맥켄지는 도미닉의 집 대문을 두들기며 부셨고 도미닉의 집은 곧 앞마당까지 털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고 위기 탈출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그 최후의 수단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 맥켄지가 깽판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엄마한테 들려줬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교통사고가 있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맥켄지와 도미닉 그리고 데이비어는 함께 모여 파티에 참석 중이에요. 그런데 맥켄지와 도미닉은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랑과 전쟁이었지만 지금 보니 아무 일도 없듯 다정한 연인처럼 염장질을 해요. 이들은 함께 술도 먹고 도 피고 새벽 늦게까지 놀았어요. 어느덧 데이비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이들은 다 함께 맥켄지의 차를 타고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맥켄지의 차는 근처 CCTV에 수상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새벽 5시 34분경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차는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우회전합니다. 맥켄지의 차는 프로그레스 드라이브로 진입했고 잠시 후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당시 맥켄지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악셀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고 4-5초 후에 건물 벽돌에 충돌하죠.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깨어난 맥켄지는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사고 난 차 상태를 보면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설령 맥켄지도 사고로 함께 죽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맥켄지뿐이니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검사는 이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 증거는 맥켄지 차량 내부에 기록된 블랙박스 같은 장치였어요. 이 장치는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사고 전부터 이후까지 운전 및 차량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였어요. 전문가들이 차의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해보니까 당시 차량이 충돌했을 때 100마일, 즉 160km 이상의 속도였습니다. 급발진 같은 결함도 아니에요. 진짜 갈 때까지 가려고 풀악셀로 밟은 거죠. 심지어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흔적조차 없었답니다. 그러니 사고 당시 슬리퍼가 악셀레이터에 낄 정도겠죠. 그런데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맥켄지가 사고 3일 전에 이 지역을 사전 답사한 증거였는데요. 검사는 그녀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미리 근처에 다녀갔다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맥켄지는 사고 현장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획을 세웠음을 시사했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맥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동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혀 의도가 없었음이 밝혀지는데요. 경찰은 그녀의 이메일을 통해서 맥켄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로스앤젤레스 모델링 에이전시와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맥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곳에서 답장 이메일이 온 거죠. 그리고 맥켄지는 좋다고 바로 답장 보냈습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감사합니다. 엄마는 칼같이 답장하고 하트랑 이모지도 야무지게 남겼고 그 아래로 맥켄지도 댓글을 달아요. 사고 내서 남친과 남사친을 골로 보내놓고 구직 활동을 지속한 걸로 보아 맥켄지는 삶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걸로 보이네요. 경찰의 압박 수사가 시작되자 맥켄지 가족은 후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맥켄지의 엄마가 재판 증인석에 올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엄마는 딸이 POTS라는 기립성 자세성 빈맥 증후군을 앓았다고 해요. 이 병은 일어서거나 앉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상승하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질병 탓이라고 시선을 옮기려고 하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맥켄지가 사고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대한 많은 게시물이 사람들을 뒷박치게 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현재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일부 게시물에서 엄마도 딸이 뽕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어요. 실제로 딸이 를 피우는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 틱톡 영상도 올렸는데요. 친구들을 황천길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죠. I'm not even cool. I'm just one of those girls that can do a lot of drugs and not die. Figure like a pin, I'm gonna figure like a doll. Don't care if you think I'm dumb, I don't care at all. Candy best, sweetie, if I wanna be adored, I'm the girl you die for. 이 영상은 사고 직후 그녀의 틱톡에 게시됩니다. 게다가 사고 3개월 후에는 콘서트장에 가서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엄마는 딸이 석 달 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괴롭게 지냈다고 항변해요. 그래서 좀 나가 놀라고 휠체어를 태워 강제로 보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옷을 이렇게 입혀서 말이죠.
이제 보니 엄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딸이 풀악셀 노 밖으로 살아온 거예요. 거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할로윈 때였는데 얘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러고 놀았어요. 맥켄지는 이미 선을 넘을 대로 넘었고 대중은 비난을 넘어 극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향해 왜 저런 애를 안 잡고 면책시키냐며 쫓았어요. 하지만 미국 경찰들은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인 될 때 조지려고 각제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경찰은 맥켄지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2022년 11월 4일 맥켄지가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맥켄지는 17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은 8월 2일이므로 모든 일이 사건 발생 후 2달 뒤에 18세가 되었어요. 법원 서류에 따르면 맥켄지는 총 18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혐의에 거래,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교회 파손 혐의까지 포함되었죠. 이 사건에 대한 공개된 세부 정보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2023년 3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검사와 판사는 그녀를 성인으로 처벌하기로 합의했으며 2023년 4월에 줌을 통한 공판을 가졌어요. 맥켄지는 청문회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했고 공판에서 검찰은 채택된 증거를 통해 맥켄지가 의도적으로 살인했음을 말합니다. 그 후 마지막 재판이 있었던 2023년 8월 21일 판사는 이 사건이 맥켄지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15년 후 가석방이 신청되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게다가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는데 그간 자신의 재판 경험으로 봤을 때 맥켄지는 15년 후에도 깜빵 안에 있을 것 같다고 대놓고 말한 거죠. 미국의 판결은 일말의 자비도 없는 사이다 같습니다.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5년 때린 것도 모자라 가석방의 여지도 남기지 않아요. 맥켄지 사건은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그녀가 살아온 짧은 인생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처럼 브레이크 없는 저돌적인 성향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남친 도미닉을 자기 중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자 도미닉과 함께 너 죽고 나 죽자를 결심한 듯 보입니다. 그녀는 마치 사디즘적인 감정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타인을 컨트롤하려 한 거죠. 맥켄지는 그렇게 파멸을 향해 풀악셀을 밟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비언까지 희생시킨 것이 소름 돋습니다. 그녀는 데이비언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으면서 왜 그들 커플 싸움에 함께 희생시켰는지 이상하네요. 차를 건물에 충돌시키기 전에 그를 충분히 내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데이비언까지 죽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켄지가 의도적으로 데이비언을 죽인 것 같아요. 맥켄지의 정신 상태는 사디즘에 중2병까지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미닉과의 마지막 사랑을 끝마치는 순간 이를 목격할 목격자를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근거로 그녀가 교통사고 후 한 주가 지났을 때 도미닉을 추모하는 웹사이트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너와 나는 항상 함께하고 난 항상 너를 생각할 거야. 부디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맥켄지는 도미닉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전히 사랑 중인 것처럼 글을 남겨요. 그녀는 연인이 자기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차라리 갖지 못할 바엔 부셔버릴 거야 하며 죽였으면서 말이죠. 맥켄지는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서운 결단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기 성에 못 이겨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세상의 온갖 살인마 중에 자기 목숨까지 감수하는 살인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맥켄지는 위험한 살인마였어요. 그녀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했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살인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찰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미국의 맥켄지 사건에 관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촉법과 청소년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네요.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 범죄도 감형되는 현실에서 미국처럼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